안녕하세요. 행복사제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책은 미국 최고의 대중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의 진정한 나로 살아갈 용기입니다. 브레네 브라운은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기업이 선택한 세계적인 심리 전문가로서 현재 휴스턴 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에서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며 브레네 브라운 교육 연구그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주체적으로 다룰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으며 취약성의 힘이라는 그녀의 테드 강연은 3천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테드 인기 강연 탑 5위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20만 건의 데이터를 활용한 16년간의 연구서이자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나 자신에게로 돌아갈 용기를 주는 이 책은 진정한 소속감 이론을 제시하며 많은 독자들에게 공감을 주었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연구는 그녀 자신이 내면의 상처와 마주하면서 비롯되는데요. 어린 시절 학교와 가족이라는 기본 집단에서 배제되는 상처로 인해 트라우마를 가진 브레네 브라운은 비주류에 속하면서도 끊임없이 소속감을 갈망하는 내적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러던 중 2013년 오프라 윈프리가 진행하는 TV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되고 그 방송국에서 평소 좋아하고 존경하던 마야 안젤로 박사를 만나게 되는 연이은 작은 기적들을 경험하게 되지요. 이 일을 계기로 나 자신에게 속하는 길을 향해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나와의 솔직한 대화를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비주류인 나를 바라보며 진정한 나다움을 규정하고 온전히 홀로 설 수 있는 황야를 향해 나아가는 용기를 갖게 됩니다. 브레네 브라운 교수가 말하는 황야란 기꺼이 홀로 설 만큼 전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속하는 소속감이며 길들지 않고 예측할 수 없는 고독하고 엄숙한 곳입니다. 때문에 그녀는 황야에 용감히 맞서는 것과 동시에 스스로가 황야가 되는 용기를 가짐으로써 우리는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체험을 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녀가 결국 지향하는 것은 우리가 철저히 혼자일 때조차 집단이나 정치, 그리고 이념보다 더 거대한 사랑과 인간 정신으로 이어져 있음에 대한 인식입니다. 즉, 방점은 홀로 있는 것이 아닌 함께 있는 것의 의미를 재발견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나 스스로가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고 온전히 나 스스로에 속하는 용기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경지에 이를 때 우리는 어디에나 속하는 동시에 어디에도 속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낭독할 부분은 브레네 브라운이 제시하는 진정한 소속감과 나다움의 개념을 간략히 살펴본 후 이를 실천하는 실제 케이스로서 영화배우 비올라 데이비스의 예를 다룬 부분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소속감을 구축하기 위한 비결이 불가분의 유대감을 계속해서 믿는 것이라고 브레네 브라운 교수는 말하는데요. 고통과 기쁨을 함께하는 집단 체험의 양상을 통해 바로 이 유대감의 의미에 관해 다룬 부분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외로움으로 조기 사망할 가능성이 무려 45%에 이른다고 합니다. 때문에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하고 고독감을 낮추는 것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한 필요 요소라 할 수 있을 텐데요. 우리가 현재 직면해 있는 시대적 상황에서 볼 때 더 절실히 와닿는 말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언제나처럼 책 관련 정보를 영상 아래 상세 설명에 첨부해 두겠습니다. 이 책에 더 많은 글을 직접 접하고 싶으신 분들께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오늘도 책과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진정한 소속감.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이 문구를 크게 소리내서 말해보면 이 두 단어의 조합에 그냥 더할 나위 없다는 느낌이 든다. 마치 우리가 모두 갈망하고 필요로 하는 요소처럼 느껴진다. 우리는 무엇인가의 일부가 되길 원하며 그 무엇이 조건부이거나 가짜이거나 계속해서 타협해야 하는 존재가 아닌 진짜이길 바란다. 우리에게는 진정한 소속감이 필요하다. 하지만 과연 무엇이 진정한 소속감일까? 2010년에 출간한 불완전함의 선물에서 나는 소속감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소속감은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의 일부가 되고자 하는 인간의 타고난 욕구다. 이 갈망은 워낙 근원적이다 보니 적응하고 인정을 구하면서까지 소속감을 얻으려 한다. 그렇게 얻는 감정은 공허한 대체 감정일 뿐만 아니라 소속감을 느끼는데 오히려 방해되는 경우가 많다. 진정한 소속감은 불완전한 진짜 자신을 세상에 드러낼 때만 생긴다. 따라서 소속감은 우리가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는 수준 이상으로 커질 수는 없다. 이 정의는 시간이 흐르고 새로운 데이터가 나타나도 여전히 유효하지만 불완전하다. 진정한 소속감은 이보다 훨씬 더 다양한 의미를 함축한다. 나다움이란 때때로 홀로 설 용기, 완전히 홀로 설 용기를 내야 한다는 의미다. 위 구절을 쓸 때 나는 여전히 소속감을 느끼려면 외부 요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즉, 진정한 자신을 드러내면서도 항상 타인과 함께하는 경험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요소가 요구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진정한 소속감을 깊이 연구하면 할수록 타인과 함께 성취하거나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명확해졌다. 진정한 소속감이란 우리 마음속에 있다. 일단 우리가 철저하게 자신에게 속하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믿으면 진정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다. 우리 자신에게 속한다는 말은 홀로 서야 한다는 뜻이다. 불확실성과 취약성, 비판이라는 황야에 용감히 맞서야 한다는 뜻이다. 정치적으로나 이념적으로나 전쟁터처럼 느껴지는 세상에서 이렇게 하기란 대단히 힘들다. 우리는 철저하게 혼자일 때조차 집단, 정치, 이념보다 더 거대한 사랑과 인간 정신으로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잊은 듯하다. 아무리 사상과 신념에 따라 갈라서 있다 해도 우리는 같은 정신을 공유하는 역사의 일부다. 이번 장은 비올라 데이비스와 나눈 인터뷰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데이비스는 영화 헬프, 범죄의 재구성, 펜스에 출연한 배우다. 데이비스는 에미상, 토니상, 아카데미상을 모두 받은 최초의 흑인 배우다. 2017년에 데이비스는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 중 한 명으로 꼽혔다. 비올라 데이비스의 이야기는 고통에 직면했을 때 용기가 발휘하는 힘, 두려움에 직면했을 때 취약성이 발휘하는 힘, 나아가 가까이 들여다보는 삶과 사람이 어떻게 진정한 소속감으로 이어지는지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다. 진정한 소속감을 찾는 여정의 시작이 어땠는지 묻자 데이비스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나는 인생의 4분의 3을 부적격자라고 느끼며 살았어요. 신체적으로 적응하지 못했죠. 나는 로드아일랜드 주에서 아일랜드계 가톨릭 신자들이 주로 거주하는 동네에 살았어요. 긴 금발을 늘어뜨린 백인 소녀들만 있었죠. 나는 피부도 검고 곱슬머리인데다가 말투도 달랐어요. 예쁘지도 않았어요. 게다가 난폭한 알코올 중독자의 딸로 지독히 가난한 환경에서 자라 정신적 외상을 입었습니다. 12살인가 13살 때까지 이불에 오줌을 쌌죠. 몸에서는 냄새가 났어요. 선생님들은 냄새가 난다고 불평하면서 날 양호실로 보냈죠. 나는 부적절한 인간이었어요. 이것이 나의 시작이었죠. 그녀는 계속 말을 이어갔다. 내게 소속감이란 곧 생존과 직결됐어요. 따뜻한 물로 샤워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먹을 음식이 있나요? 아빠가 엄마를 죽일까요? 집에 쥐가 있나요? 같은 말이었죠. 어쩔 수가 없었어요. 나는 이런 정신적 외상과 두려움, 불안을 안고 자기 의견을 제대로 말하지도 못하는 상태로 어른이 됐습니다. 이 모두가 수치심에서 비롯됐죠. 나는 있는 에너지를 전부 내 삶의 잔혹함을 숨기고 감추는 데 썼습니다. 이런 기능장애를 안고 어른이 됐죠. 그 다음 나는 데이비스가 황야로 첫 발을 들이게 된 계기를 알려달라고 했다. 데이비스는 내가 대립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치료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내가 왜 자기 의견을 제대로 말하지도 못할 정도로 불안해하는지 몰랐어요. 한 번은 내게 나쁜 짓을 한 사람과 맞서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14살 때 있었던 일을 떠올렸죠. 나는 여동생을 안고 있었고 아버지가 어머니 목을 연필로 찌르려고 했어요. 나는 그만둬요. 연필 이리 주세요. 라고 소리쳤어요. 아버지는 하던 짓을 멈추고 연필을 내게 건넸어요. 나는 어른에게 맞서야 하는 어린아이였어요. 필요 이상으로 일찍 준비도 되기 전에 강한 태도를 보여야 했죠. 그 대가로 두려움에 떨게 됐어요. 라고 말했다. 데이비스는 황야를 두려워하다가 황야에 용감히 맞섰고 결국 황야가 된 사람이다. 나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는지 궁금했다. 38살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뜨니 갑자기 완벽한 세상이 펼쳐진 것은 아니에요. 나 자신이 강한 여자라는 사실은 쭉 알고 있었지만 나는 손쉬운 즐거움, 쉽고 빨리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을 원했죠. 온갖 요령을 동원했어요. 게다가 나 자신이 부족하다는 생각, 예쁘지 않고 날씬하지 않고 뛰어나지 않다는 생각에 빠지기 쉬웠죠. 어느 날 제 심리치료사가 전곡을 찌르는 질문을 했어요. 만약 당신의 외모, 체중, 성과 등 그 무엇도 변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괜찮을까요? 난생 처음으로 나는 있잖아요. 그래요. 난 괜찮을 거예요. 진짜 그럴 거예요.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과거가 나를 규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나는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멋진 남자와 결혼했어요. 정말 열심히 살아온 덕분에 받은 선물이죠. 그는 다정한 사람이었고 마침내 나는 취약성을 드러내고 마음을 열 수 있었어요. 나는 데이비스에게 자기 자신에게 속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비판이 따르기 마련이죠. 당신의 경우는 어땠나요? 라고 물었다. 데이비스는 영합하는 인정사정 없어요. 탈락사유는 매력이 없다, 나이가 많다, 너무 까맣다, 날씬하지 않다처럼 간단하죠.
사람들은 상처받지 않도록 둔감해지라고 말해요. 하지만 그 둔감함 때문에 사랑, 친밀함, 취약성 같은 감정도 전부 잃게 될 것이라는 말은 하지 않죠. 라고 대답했다.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둔감함은 더 이상 통하지 않거든요. 나는 투명해지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 남이 말하는 단점과 비난을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남들이 하는 말에 괴로워하지 않을 거예요. 자신의 고통을 인지하고 자기 인생을 인정하고 고통을 타인에 대한 동정심으로 바꾸는 새로운 결말을 쓰는 사람으로 이보다 더 감동적인 사례가 있을지 모르겠다. 데이비스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나는 곁에서 손을 잡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죠. 우리는 관계를 회복했어요. 서로 무척 사랑했어요. 여동생과 나는 아버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버지가 평생 당신이 하던 일을 싫어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아버지는 수십 년 동안 경마장에서 말을 돌봤습니다. 아버지가 그 일을 싫어하는지는 꿈에도 몰랐어요. 아버지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만 교육을 받았습니다. 건물 관리인으로도 일하셨죠. 우리는 아버지가 그렇게 괴로워하는지 몰랐어요. 아버지가 평생 견뎠을 고통을 생각하니 무척 마음이 아팠습니다. 라고 말했다. 역사책에 실린 이야기만이 언급할 가치가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는 진실이 아닙니다. 모든 이야기가 중요해요. 우리 아버지 이야기도 중요하죠. 우리가 모두 자기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숨을 쉬어야 하듯이 우리가 모두 당당히 나서고 존중받아야 해요. 비올라 데이비스는 황야다. 나는 데이비스에게 진정한 소속감을 느끼기 위해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바가 있는지 물었다. 데이비스는 네, 몇 가지 간단한 원칙에 따라 살고 있어요. 라고 대답했다. 1. 나는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한다. 2. 스스로 당당히 나설 것이다. 3. 연기 코치가 하는 조언. 좀 더 나아가라. 두려워하지 말라. 전부 쏟아내라. 전력을 다하라를 생활 전반에 적용한다. 4. 딸에게 비밀을 만들지 않을 것이다. 딸은 나를 잘 알 것이고 나는 딸에게 실패, 수치, 성취를 가리지 않고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을 것이다. 딸은 자기가 황야에 혼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나다. 이것이 내 근원이다. 이것이 내 실패다. 이것이 나 자신에게 속한다는 것이다. 당신은 결코 홀로 걷지 않으리. 2년 전 어느 날 나는 테드 대표이자 큐레이터인 크리스 앤더슨이 쓴 트윗을 클릭했다. 축구가 종교일 때 오스트레일리아인들이 부르는 가슴 떨리는 응원가. 당신은 결코 홀로 걷지 않으리. 링크를 클릭하자 리버풀 FC를 응원하는 오스트레일리아 팬 9만 5천 명이 축구 경기를 보기 위해 멜버른 크리켓 경기장에 모인 장면을 찍은 유튜브 동영상으로 이동했다. 나는 2분 동안 경기장을 가득 메운 리버풀 팬들이 붉은 응원용 머플러를 머리 위로 높이 들고 눈물을 흘리며 한 목소리로 유명한 리버풀 응원가를 부르는 모습을 봤다. 놀랍게도 나 역시 눈물을 참느라 애써야 했다. 동영상 조회수가 600만 회나 되는 것을 보면
그 영상을 보면서 눈물에 젖고 소름이 돋은 사람들이 전부 리버풀 팬이나 축구 팬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 영상에 달린 첫 번째 댓글을 쓴 사용자의 별명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 프레즈였고, 맨체스터는 리버풀의 최대 라이벌이다. 댓글에는 그저 존경이라고 쓰여 있었다. 어떤 팀을 응원하든 집단 기쁨의 힘은 그 경계를 초월할 수 있다. 다음 날 남편과 나는 좀 더 시간을 내서 자주 축구 경기와 콘서트, 연극을 보기로 약속했다. 유튜브 시대를 살면서 나는 이런 순간에 어떤 기분을 느꼈는지 잊어가고 있었다. 그런 현장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훨씬 강렬한 경험이다. 요술 지팡이를 들어라. 내가 해리포터 팬임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이다. 내 딸 엘렌은 해리포터 책을 읽으면서 컸고, 해리포터 신간과 신작 영화가 나올 때마다 우리는 득달같이 달려갔다. 2009년에 해리포터와 혼혈왕자가 개봉했을 때는 개봉일 저녁에 영화를 보러 갔다. 영화관에서는 그리핀도르 스카프, 아이라이너로 이마에 그린 상처, 평정심을 유지하고 지팡이를 휴대하라 라고 적힌 티셔츠가 눈에 많이 띄었다. 영화가 종반으로 치달으면서 안타깝게도 지혜로운 인도자이자 충실한 지도자인 덤블도어가 살해됐다. 극중에 해리가 덤블도어 시신 위로 몸을 숙이고 흐느끼는 장면이 나온다. 덤블도어는 호그와트 학교의 교장이자 아버지, 멘토 같은 존재였고 해리포터를 보호하는 인물이기도 했다. 해리포터 책이나 영화를 접한 적이 없는 사람이더라도 젊은 주인공이 부모 같은 존재이자 인도자를 잃는 사건은 다들 본 적 있을 것이다. 이는 수많은 훌륭한 이야기를 구성하는 필수 요소이자 조지프 캠벨이 말하는 영웅의 여정을 이끄는 중심축이다. 학생과 교수 무리가 덤블도어 시신 주변으로 몰려들 때 컴컴한 하늘에 사악한 얼굴이 나타난다. 그것은 덤블도어 사망의 원인을 제공한 볼드모트의 얼굴이다. 해리가 덤블도어 가슴에 손을 얹고 계속 흐느끼자 덤블도어의 친한 친구이자 동료 선생인 맥고나걸 교수가 하늘을 향해 지팡이를 든다. 지팡이 끝에서 한 줄기 빛이 나온다. 학생과 교수들도 차례차례 지팡이를 들어 빛으로 어둡고 험악한 하늘을 물리친다. 그 순간 호그와트 마법 학교에서 수억 광년 떨어진 휴스턴의 한 영화관에서 내가 주변을 둘러봤을 때 서로 남남인 200명이 눈물을 흘리며 손을 들어 마음속의 지팡이를 하늘로 들고 있었다. 과연 왜 그랬을까? 바로 우리가 그 빛을 믿었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는 해리포터가 허구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등장인물들이 다 함께 쏘아올린 그 빛은 진짜이며 강력하다는 사실 역시 알고 있다. 컴컴한 하늘이 의미하는 증오와 편협, 잔혹함에 직면한 우리는 함께함으로써 훨씬 더 강해질 수 있었다. 텍사스 1960번 주도. 나는 1986년 1월 28일에 내가 어디에 있었는지 정확히 기억한다. 그때 나는 고등학교 시절에 살았던 클라인 교회 근처를 지나는 붐비는 4차선 간선도로 텍사스 1960번 주도를 따라 차를 몰고 있었다. 내가 어떤 교차로를 통과하고 있을 때 앞서가던 차들이 갑자기 도로 옆으로 차를 댔다. 몇몇 차들은 아예 가던 차선에 정차하기도 했다. 맨 처음에 나는 소방차나 구급차가 우리 뒤에서 오고 있다고 생각했다. 나는 속도를 완전히 늦췄다.
하지만 목을 길게 빼고 사이드미러와 백미러를 보면서 뒤편을 살폈지만 비상 차량의 불빛은 보이지 않았다. 도로 옆에 정차한 소형 트럭 옆을 천천히 지나면서 내부를 흘끗 보니 한 남자가 머리를 양손으로 감싸준 채 핸들에 엎드려 있었다. 갑자기 머릿속에 전쟁이 났구나라는 생각이 스쳤다. 그 트럭 앞에 차를 대고 라디오를 틀자마자 아나운서가 우주왕복선 챌린저호가 또 폭발했습니다 라고 말했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나는 울기 시작했다.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차를 세웠다. 아예 차 밖으로 나오는 사람들도 있었다. 마치 이 비극을 혼자 알고 있지 않으려는 듯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목격하려는 듯 했다. 휴스턴 사람들에게 미국 항공우주국이란 단순히 우주 탐험 가능성을 알리는 신호에 그치지 않는다. 우리 친구와 지인들이 일하는 곳이다. 그들은 우리 이웃이다. 크리스타 맥콜리프는 우주 최초의 교사가 될 예정이었다. 어디에서나 교사는 우리 이웃이다. 5분에서 10분 정도 지난 뒤 사람들은 다시 차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차량 흐름 속으로 천천히 돌아가면서 사람들은 헤드라이트를 켰다. 라디오에서는 그 누구도 운전 중이라면 라이트를 켜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았다. 어째서인지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가 슬픔의 행렬에 참여하고 있다고 인식했다. 나는 그곳에 있던 사람들을 알지도 못했고 말도 한마디 나누지 않았다. 하지만 누군가가 내게 챌린저 참사가 발생했을 때 어디에 있었는지 묻는다면 나는 그 비극이 일어났을 때 나는 우리 이웃들과 함께 텍사스 1960번 주도에 있었습니다. 라고 말할 것이다. 우리는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초등학교 1학년이었다. 그들의 아이들도 초등학교 1학년이었다. 헤아릴 수 없는 고통과 경악, 두려움이 몰려왔다. 우리는 그저 서로 함께 있겠다는 이유만으로 모였다. 우리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그 학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려고 그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니다. 애초에 그 일을 이해하려고 한 적조차 없었다. 함께 있어야겠다고 느낀 이웃 엄마들과 친구들의 낯선 사람들까지 모인 우리는 조용히 앉아서 울었다. 그날은 코네티컷주 뉴타운에 있는 샌디옥 초등학교에서 20살 청년 애덤 렌자가 67살 된 아이 20명과 교직원 6명을 총으로 쏴서 죽인 다음 날이었다. 그때 세상 모든 어머니가 아이를 잃은 뉴타운 부모들 쪽으로 절을 하면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들이 겪는 고통을 우리 모두에게 조금씩 나누어 줄 수 있지 않을까. 나는 기꺼이 나눠 받을 텐데 그들의 아픔을 덜 방법을 찾을 수 없을까. 내 몫은 내가 부담할 테니 남은 내 인생 모든 날에 슬픔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난다. 나와 내 친구들은 그날 당장 기금 모금을 시작하지 않았다.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교장실에 몰려가 안전조치를 강화해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다. 정치인들에게 전화하거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지도 않았다. 이후에 그런 조처를 다 취하기는 했다. 하지만 난사 사건 바로 다음 날에 우리는 그저 간간히 눈물을 흘리며 함께 앉아있기만 했다. 고통과 두려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는 위로를 얻었다. 끔찍한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되는 가운데 온종일 나오는 뉴스를 몇 시간씩 계속 보고 있거나 수없이 쏟아지는 인터넷 뉴스를 읽고 있는 것은
불안과 두려움이 슬그머니 가슴속으로 들어와 2차적인 충격을 가하도록 용인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다음 날 나는 친구들과 운 다음 교회로 가서 모르는 사람들과 또 울었다. 당시에는 내가 2017년에 뉴타운 보건센터를 위한 모금 행사에서 강연을 하고 샌디욱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에서 자식을 잃은 부모들과 이야기를 나눌 시간을 보내게 될지는 상상도 못했다. 그동안 연구하면서 알게 된 사실과 그날 밤 뉴타운에서 들은 내용에서 한 가지는 확실히 깨달았다. 바로 남들과 고통을 함께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사실이다. 더 큰 문제는 우리가 느끼는 불편함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고립감을 더욱 강화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나는 낯선 사람들과 함께 우는 경험이 세상을 구할 수 있다고 믿기 시작했다. 지금 뉴타운을 방문하면 우리는 샌디욱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라고 적힌 간판을 볼 수 있다. 이웃 엄마들과 한자리에 모여 울었던 그날, 나는 우리가 무엇을 왜 하고 있는지 확실히 알 수 없었다. 지금은 우리가 우리 나름의 소박한 방식으로 사랑을 선택하고 있었다고 확신한다. 진짜 유대감이 필요하다. 앞에서 언급한 기쁨과 고통을 함께한 사례들은 전부 성스러운 체험이다. 이런 체험은 지극히 인간적이어서 차이를 뛰어넘고 타고난 본성에 호소한다. 우리는 이런 체험을 통해 인간 정신의 진실과 가능성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페이스북에서 만난 사람이나 심지어 직접 만나는 누군가가 제 아무리 싫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는 불가분의 유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 모르는 사람들과 이런 순간을 함께 나눌 필요가 있다. 꼭 수천 명의 낯선 사람들과 중대한 순간을 함께 나눠야 하는 것은 아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는 2시간 동안 옆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기만 해도 불가분의 유대감을 상기할 수 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런 체험의 순간에 자주 참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이런 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렇게 기쁨과 고통을 공유하는 순간의 기대기란 취약한 행동이다. 우리는 철저히 무장한다. 콘서트를 보면서 양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고 있거나 춤을 보면서 지루하다는 듯 눈길을 돌린다. 기차를 탔을 때도 옆 사람을 알려고 하기보다는 헤드폰을 쓰고 있다. 이렇게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순간을 포착하고 고맙게 여겨야 하는 이유가 있다. 멜버른 경기장에 들어가 관중들에게 리버풀 응원가를 멈추고 브렉시트를 논하자고 하면 좋은 소리는 못 들을 것이다. 영화관에서 불을 켜고 해리포터 팬과 부모들에게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재택교육을 놓고 찬반 논쟁을 벌이자고 하면 볼드모트보다 사악한 사람 취급을 받을 것이다. 텍사스 1960번 주도에 있던 사람들을 챌린저호 비극과 무관한 맥락에서 한 방에 모아 미국 정부가 국방비나 사회보장 프로그램, 우주 탐사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지를 물어본다면 과연 사람들이 서로 얼싸안으며 등을 토닥일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가스브룩스 콘서트를 정치 집회로 바꾼다면 노래가 소리 지르기로 바뀔 것이다. 이 모든 시나리오는 단절을 부추기고 우리는 서로 비슷한 구석이 하나도 없다는 가정을 강화하는 결과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우리가 기꺼이 기쁨을 함께하는 순간을 찾아내고 고통을 함께하는 체험에 참석할수록
우리와 의견이 다른 사람과도 서로 연결돼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감정을 함께 나누는 순간은 사람들 사이에서 무엇이 가능한지 상기시켜 줄 뿐만 아니라 무엇이 진정한 인간 정신인지도 상기시켜 준다. 우리는 유대감을 원하도록 타고났다. 핵심은 그 어떤 순간에도 유대감은 진짜여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기쁨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경험은 우리가 그 암흑 속에 홀로 있지 않다는 것, 모든 이의 마음이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나다움을 지키며 나 자신에 속하는 용기를 제시함과 동시에 건강한 유대감의 중요성을 함께 제시하는 브레네 브라운 교수의 연구를 통해 그녀의 말처럼 혼자이지만 혼자가 아닌 세상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게 된 계기였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행복서재였습니다.